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찾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오늘도 오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반도체 물성 연구소입니다. 여기가 반도체 물성 연구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실 교수님은 최철종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자연대학의 반도체 과학기술과에 계시고 여기에 반도체 물성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아주 기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고전압에서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신소자 개발을 하셨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리콘 계열의 반도체 소자가 아니고 산화 갈륨이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조를 개발하시고 현재 그거를 CG트로닉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상용화를 한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삼성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용 애트리죠. 근무를 하시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한 아주 좋은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최철종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최철종입니다. 저는 참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박수 받고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러시잖아요. 학교 가서 교수님들 강의할 시간에 박수 치는 적 있나요? 되게 좀 약간 낯설고 한편으로 되게 설렙니다. 어떻게 제가 강의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박수값을 받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요. 아이고. 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반도체 기반의 IT 융합 기술이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융합 기술이라는 게 다양한 학문적 기술들을 이종의 기술들을 병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기술로 만드는 그 기술들이잖아요. 그런 기술 중에 IT가 기반이 되는 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뭐 결론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IT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론 강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연구소 시설을 투어하시는 거 간단하게 그 실습과 비슷하게 투어를 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니까요. 일단 1시간 수업을 하시고 조별로 나눠서 저희가 시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 펩토를 좀 진행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융합기술이라 하는 것의 정의는 결국 나노기술, NT, 바이오기술, BT, 정보기술, IT, 그 다음에 인지과학이라 CS라고 하죠. 요 네 가지의 기술들이 병합된 어찌 보면 하나의 새로운 학문을 창출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NT, BT, IT, CS 이걸 이제 MBCI라고 많이 하죠. 이 MBCI가 융합된 기술을 보통 이제 융합기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MBCI 외에도 사회과학, 문화인류학, 철학 등이 융합된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 융합 기술을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K컬처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MBCI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문화, 예술 등을 융합하는 그런 기술로서 이 융합 기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융합 기술이 뭐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결국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되게 절대적인 역할을 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뭐 그덕을 것이 2008년도에 벌써 미래학자로 되게 유명하신 패트릭 디슨이라는 분이 이 미래에는 결국에는 융합 기술이 모든 산업을 견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방향 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시스템들, 예를 들어 PC나 PDA, MP3, 방송 통신들이 하나의 단일한 어떤 기술로서 학문로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이런 기술들이 기기 간 융합, 즉 예를 들어 PC와 PDA가 병합된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예전에 단순히 TV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TV를 보면서 주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도 할 수 있죠. 이제 보통 이제 IPTV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 간 융합도 지금 현재 융합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NT, BT, IT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수술용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 미래 융합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벌써 이런 미래 융합 기술이 벌써 우리 현실에 많이 와닿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부분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많이 추구하고 있죠.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어떤 기기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구동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하나의 융합된 미래 융합 기술이 지금 현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융합 기술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IT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라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BT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공학, 바이오, 분자생물학, 신약 이런 범위들. NT 같은 경우에는 나노 신소재, 나노 구조체, 공정, 정보 저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IT랑 BT랑 병합된 융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바이오 전자, 바이오 인터페이스 등등등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어떤 인류의 질병의 치유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요. NT와 IT가 병합된 융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죠. 어떤 나노급 소자들, 나노 일렉트로닉스, 포토닉스, 컴퓨터 등등등이 지금 현재 나노 기술 융합으로 나노 기술과 IT 융합으로 좀 실현되고 있는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BT, NT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NT 기술과 BT 기술 병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융합 기술을 개발을 하면 인공 조직, 약물 전달, 신생체 물질들을 개발하는데 되게 유용한 기술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융합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저는 그 MIT 미디어 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기상천외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벌써 사람들이 그 MIT 미디어 랩에서는 마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가상적인 공간에서 컴퓨팅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색감이 갖고 있는 아티피셜 페인팅 붓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낸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MIT 미디어 랩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BT, IT, NT 모든 것이 통틀어진 하나의 융합 기술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기술들을 구현할 때도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라는 기술이 없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대부분이 자연적인 연산 혹은 아주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통신 이런 그 통신과 연산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반도체 소자잖아요. 그런 소자 기술이 없다면 아마도 이런 미래의 융합 기술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산업에 있어서 IT 융합 기술이 얼만큼 발전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지금 현재 뭐 각각의 그 산업적인 기술들이 있다고 치면 뭐 의료라든가 자동차, 조선, 건설, 국방 등등등이 있으면 이런 기술들이 벌써 IT랑 융합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화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각각의 시스템들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성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능화라고 해서 뭐 흔히 말하는 AI 컴퓨팅,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IT 기술들이 자동차, 조선, 건설, 기타 등등 의료까지 모두 다 내재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IT 기술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 간의 기술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잘 아시는 스마트 선박 기술.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소에 근무했을 때 그때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상당히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기술을 얼마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좀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선박 건조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공업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IT 기술을 접근해가지고 어떤 식이 있었냐면 제가 선박을 건조할 때 이 페인팅하는 기술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페인팅하는 기술을 제가 가상적인 공간에서 노동자 그 인력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IT로 병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이런 건조 기술뿐만 아니라 이 선박의 운항이라든가 제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벌써 반도체를 기반하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네트워크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NT-IT 융합 기술의 대표적인 건 뭐니 해도 반도체의 소형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반도체 소자가 소형화가 되고 고밀도가 되고 고집적화가 되면 그런 고집적화 고밀도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 결국 NT와 IT의 기술의 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이 없다면 지금 현재의 반도체 소자의 그런 진보적 발전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CPU 칩이라든가 저장 매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로봇들 있죠. 이런 로봇들도 기술들이 매우 초소형화된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에너지 IT 융합 기술도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세이빙을 어떻게 하면 반도체의 IT 기술로 할 수 있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조명들이 지금 LED로 많이 바뀌어 있죠. 예전에 형광등 LED에서 형광등 조명에서 거의 LED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LED란 것이 에너지 절감률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절감 세이빙 측면에서 이 신반도체 기술을 적용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소비량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송배전 관련돼서도 이런 스마트 그리드를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가 결국에는 낭비되는 전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그 전력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따라서 발전소를 뭐 몇 개를 덜 줘도 되는 정도의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IT 융합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와 융합이 되면 결국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찌 보면 국가의 되게 중요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나노바이오 분야의 IT 융합 기술은 뭐니 해도 건강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헬스케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솔직히 병원 가서 했던 일들을 거의 대부분이 요즘에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혈압 때문에 집에서 많이 그 혈압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뭐 진단도 받곤 하는데 요즘 보면 다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혈압을 재면 그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서 그 혈압 관련된 그 변화량, 그 다음에 맥박 이런 것들 다 체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 관련된 일들이 벌써 IT 융합,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의 어떤 눈부신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그 사회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나노바이오 IT 융합 기술이 적용된다면 얼마든지 독거노인들이 이제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술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 IT 관련된 연구소들이 이런 뉴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제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 보면 뭐니 해도 이 스마트워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올 연말엔가 스마트 링이 출시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스마트 링만 차고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1년 365일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체크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 그 시스템들이 하나의 어떤 정보 단말기에 모이게 되면 누구라도 쉽게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얼마큼의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IT 융합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잘 만들 수 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반도체 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그러니까 한 저학년 학생들한테 반도체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99.9%가 대부분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체는 얼마큼 전기가 안 통하고 부도체는 얼마큼 전기가 안 통하냐?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자, 근데 반도체의 정의를 제가 감히 내린다면 아주 극미량의 도판트라는 원소를 가지고 이 반도체 소재의 저항을 마음껏 바뀔 수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이 반도체가 도체가 되기도 하고요. 특정 조건이 됐을 때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이 전자와 전공을 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게 반도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는 결국 쉽게 말하면 이 스위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위치는 기능은 딱 하나겠죠. 내가 전류를 흐르고 싶으면 ON을 시키면 되고 전류를 끄고 싶으면 OF를 시키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스위치를 제가 OF를 하면 불이 꺼지겠죠. 결국 제가 원할 때 전류의 흐름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게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매우 작게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사이즈로 만든 것이 결국 반도체 소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소재에서는 이게 대략적인 구조인데, 자, 이제 게이트라는 것이 결국 이 스위치의 손잡이가 되고요. 이 소스와 드레인이 결국 전류를 연결하는 도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게이트를 통해서 이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시켜주면 이 소스에 있는 전자가 드레인까지 가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의 전압을 잘 조절하면 다시 소스부터 드레인까지 전류가 안 흘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게이트의 전압을 적당하게 조절해주면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도 않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를 쓰고 있는 IT 기술은 디지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아니면 1.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는 1,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 그래서 0, 1의 어떤 흐름을 이 반도체 소자로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도체 소자가 지금 보면 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모바일, 컴퓨터, TV, 오디오, 카메라, 기타 등등등이 모든 반도체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바일 폰 안에는 ASIC, 마이크로 프로세스, DRAM, 컨트롤러, IC, 메모리 등등등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든 부품들이 다 반도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컴퓨터의 CPU 칩을 보시면 이것은 벌써 인텔에서 2004년도에 벌써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CPU 칩인데요. 여기 90나노텍이라고 써있죠. 이것은 게일 랭스를 90나노 사이즈로 만든 디바이스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CPU 칩이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커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로 세로 약 1cm by 1cm밖에 안 됩니다. CPU 칩이 큰 이유는 뭐냐면 그 CPU 칩이 발생되는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방열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CPU 칩은 1cm by 1cm로 매우 작은 사이즈의 한 다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한 다이 안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자가 수십억 개가 집접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칩 수십억 개 집접화되어 있는 반도체 칩을 이 평면을 보시면 매우 복잡한 메탈 라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도 한 칩에 있는 메탈 라인들을 한 줄로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에서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딱 하고 온을 시키면 벌써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이상 돌 수 있을 만큼의 길을 전자나 혹은 전공이라는 것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엄청난 기술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평면도고요. 또 안 되네.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만 되면 제가. 네. 이 구조를 단면을 잘라보면요. 기판이라는 게 있고요. 기판 위에 반도체 소자를 공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자가 있으면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다이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연결할 수 있는 도선이 필요합니다. 메탈 배선. 그런 메탈 배선들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90나노텍이라는 것은 여기 기판과 소자 사이에 요 게일 랭스를 90나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삼성이 5나노 공정을 하고 있죠. 5나노. 그러니까 5나노라는 얘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게일 랭스가 약 5나노다라는 얘기입니다. 5나노.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요. 거의 99.9% 실리콘 디바이스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소재로 반도체 소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보통 실리콘 아톰 하나의 크기가 약 5옹스 정도 됩니다. 3.4옹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5나노로 가면은 실리콘 아톰 한 20개 내로 소자를 만드니까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실리콘 매우 작은 아톰을 20개를 쫙 집접화해서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마구마구 만들어서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 반도체 소자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보면 연산도 수행하고 메모리도 저장도 하고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런 기능을 수행할 때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결국 속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야 뭐 스마트폰 하면은 뭐 그냥 기껏해야 전화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간단하게 보고 그런 걸 수행했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란 것은 결국 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속도라는 관점에서 고사양은 속도가 빠르고 저사양은 속도가 느리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는 속도가 빠르면 좋습니다. 자, 반면에 속도가 빠른 반도체 소자는요, 전력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회사에서 쓰고 계시는 이런 PC나 서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사양의 컴퓨터죠. 고사양의 컴퓨터에 고사양의 소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사양의 소자는 대부분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컴퓨터를 수천 대를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2개인가 3개 정도가 필요한 전력을 매년 소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PC나 서버의 고사양의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많은 대신에 상당히 스피드가 고 스피드의 어떤 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모바일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랩탑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일반적인 PC보다는 느리지만 전력 소모가 작다는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관계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력 소모도 작으면서 그만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자가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인류는 벌써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 작게 만들면 돼요. 작게 만들면.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랑 저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확실한가요? 손 모가지 걸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네, 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좀 약간 답을 말씀하셨는데, 우사인 볼트는 100m 달리고요, 저는 10m 달리면서 이길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사인 볼트가 한 100m 9초 정도 뛰죠? 9초? 한 10초 언더로 뛸 거예요? 10m 뭐 까짓 거뭐 한 5초면 뛰죠. 5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몇 초면 뛰죠.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반도체 소자가 매우 크면요, 전자 혹은 전공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깁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반면 반도체 소자가 짧으면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소자가 워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달리기 시합할 때 누가 더 짧은 거리를 가냐가 전체 순위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의 발전 방향은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를 인해서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반도체 소자가 첫 번째로 개발된 게 1946년인가 7년에 벨랩에 있는 쇼클리, 바딘, 블래튼 이 세 분이 저면용 트랜지스터를 처음에 만드셨죠. 그 다음에 저면용으로 개발을 했다가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리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고든 무어라는 분이, 인텔 창업자의 고든 무어 분이 1970년대 첫 번째 반도체 상용화된 실리콘 디바이스를 딱 만들면서 예측을 하셨던 게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는 18개월마다 집적도가 2배씩 증가된다라고 했어요. 집적도가 증가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소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속도라든가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했던 기술이죠. 근데 그 골든 무어의 법칙, 즉 18개월마다 집적도가 2배씩 향상되는 그 기술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뭐 more than more, over than more라고 그보다 훨씬 더 어그레시브한 스케일률이 있지만, 지금 이 반도체 소자는 점차 매년 그 크기를 줄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이든 TSMC든 뭐 3나노, 5나노, 그러니까 실리콘 아톰 뭐 수십 개 가지고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기술까지 지금 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진보가 많이 이뤘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지금은 이런 거 좀 많이 안 쓰시는데, 플래시 메모리 많이 쓰시는데, 이거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뭐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거 좀 많이 쓰시죠? 이게 2005년도에 나왔을 때 이 마이크로 SD 카드 용량이 128메가였어요. 그런데 딱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마이크로 SD 카드의 용량이
128기가로 10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1000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크기나 모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반도체 소자가 예전에 10년보다 그만큼 줄어들어서 집적화가 집적화가 증가되고 소형화가 되면서 그 용량이 1000배 이상이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보다 똑같은 스케일링으로 적용되면 나중에는 이거보다 128기가의 1000배 이상의 고집적화된 고밀도의 저장 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반도체 소형화가 결국에 반도체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자가 소형화 플러스 구조적인 변화를 거쳤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소자는 대부분 평면 소자였어요. 그러니까 기판이 있으면 기판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쌓고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2차원적인 평면 구조를 3차원적인 구조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이정호 장관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서울대 전장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이제 원광대에 계실 때 원광대에 계시다가 경북대에 계시다가 서울대로 가셨는데요. 원광대에서 아마 그 특허에 대한 기술 개념을 가지고 경북대에서 한번 특허를 출하하신 것 같아요. 요 3차원 구조 소자에 대한 특허를 처음으로 하셔가지고 엄청난 기술료를 받으셨죠. 자, 아무튼 일반적인 평면 소자보다 3차원 소자가 훨씬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평면 소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 밑에 있는 소스와 드레인 쪽에 이런 전하를 이동시키는 흐름을 조절하는 게이트가 한 방향 쪽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호수가 만약에 전자나 전공이 흐름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요 하나의 힘만 의해서 소스와 드레인을 조절하는 거죠. 물론 제가 손을 꽉 누르면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웬만한 힘을 눌러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반면 현재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들은 이런 3차원 구조를 채용을 함으로써 소스와 게이트 밑에 있는 게이트를 이 두 가지 힘으로, 그러니까 이 소스와 드레인과 만나는 모든 게이트 면에서 작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전에 있는 플래너 타입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손을 눌러줬다면 지금은 3차원 구조에서는 두 방향으로 모두 다 눌러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소스와 드레인 쪽에 흐르는 전자와 전공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네요. 자, 그럼 반도체 소재를 어떻게 만드냐?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단일한 공정만 가지고 반도체 소재는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을 8대 공정이다, 뭐 7대 공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소자의 흐름을, 그 공정의 흐름을 보면 수십 스텝 이상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이제 그 기판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기판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만들면 흔히 말해서 포토리소그라피라는 공정을 거쳐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증착을 하고 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그 스텝이 수십 스텝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공정 스텝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정으로서 리소그래피 공정이 있습니다. 보통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리소그래피예요. 왜냐하면 이 리소그래피 기술을 확보해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SM이라는 회사가 EUV 리소그래피라는 장비를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V 리소그래피가 없이는 지금 현재 말하는 3나노든 5나노든 이런 나노급 소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ASML 그 회사의 디펜던스가 너무 커서 이 리소그래피 공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인쇄 공정을 하게 되면 이 방금 말씀했던 기판 위에 내가 원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패턴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증착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증착 공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 증착막의 두께가 매우 얇고 그 다음에 균일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용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고균일도의 고신뢰성의 어떤 방막 증착 공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착된 요 방막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다시 한번 식각을 해줘야 돼. 깎아낸다는 얘기죠. 깎아내기 위해서는 에칭이라는 공정이 필요한데 통상 에칭도 특정 조건, 즉 내가 깊이를 많이 팔 것이냐, 어떤 모양을 줄 것이냐, 혹은 어떤 데미지가 없게끔 만들어줄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공정에 의해서 이 에칭 공정이 또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각의 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디바이스마다 혹은 제품마다 그 적용되는 기술이 다 각기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소자를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불량 물석도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이 얼만큼 잘 만들어졌는지를 컨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통상 만들어진 제품을 이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요 말씀드린 리소, 에칭, 스팀필름, 분석 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투어를 하시면서 조교들한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습할 공간은 저희 방금 말씀드린 전북대학교 반도체 물성연구소 팹이고요. 저희 반도체 물성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단 비전은 차세대 융합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수준의 선진 연구대 집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산학의 공동연구 핵심센터 구축, 그다음에 고급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실무 인력 공급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역을 말씀드리면 1990년대에 저희 연구소 탄생을 해서 실제로 저 팹은 2003년도에 구축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제가 원래 이게 녹화되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베 형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헛바지를 한번 세게 해주셨잖아요. 그 대일 수출 규제 하면서 갑자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나 연구소에 반도체 관련된 과제들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가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투자가 없다가 20년대 대일 수출 규제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구축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구축된 장비들이 거의 준양산 수준의 장비들이 이제 구축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은 저희가 이제 전임 교수, 저희과 교수님들, 학원과 교수님들, 유연인 세조자 교수님들 해서 16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직원들이 박사급 6명, 원급 3명이 있습니다. 총 29분의 이제 연구원이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실리콘 디바이스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화합물 베이스의 어떤 반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국내가 반도체 잘한다 얘기를 하죠. 근데 반도체를 잘하는 분야는 실리콘 디바이스 중에서도 유독 메모리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모리 디바이스는 물론 중요하긴 해도 어찌 보면 상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EUV 리소그래피 없이는 이런 고집적 메모리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SK 삼성을 대표되는 메모리 회사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이긴 해도 실제 반도체의 다양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는 흔히 말해서 3족, 5족 혹은 2족, 6족의 어떤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반도체가 화합물 반도체가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보다 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물성이 좋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LED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소자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고성능의 통진소자들, 인공위성 쓰는 혹은 국방에 쓰는 이런 고급 소자를 만드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LED로 대표되는 광소자랑 그다음에 전력소자라고 해서 파워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공정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파워 디바이스가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삼성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하이텍,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일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캐시카우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수요를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저 인프라 설명드리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이 이제 반도체 물성연구소 본관이고요. 아시겠지만 여기가 전북대 끝입니다. 전북대 변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이제 전북대가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 상당히 좀 약간 외지에 있지만 한편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에 있으면 아무래도 창문을 딱 열면 학생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이잖아요. 저희는 학생들이 보이는 것보다 링겔 맞고 지나가시는 환자분이 더 잘 보입니다. 그만큼 조용하고 이제 한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투어하실 팹은 저 옆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요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의 면적은요, 약 440제곱미터 정도, 한 150평, 200평 조금 안 되는 팹이 있고요. 이 팹에는 약 90종
90여 대 정도의 장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 장비는 약 44대, 측정 분석 장비 38대, 유틸리티가 9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 공정 장비야말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정 파일럿 9 정도 수준의 공정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런 액체 질소 저장고, 수소 저장고, 스크러버 같은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 외부의 많은 업체들이 저희 팹에 입주해서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혹은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LG 이노텍이 원래 LED를 많이 했었죠. 그 중에 이제 UV 쪽 라인을 저희 대학에 이제 이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했고요. 아무튼 그 기업들이 쓸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공정 장비, 그 다음에 팹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팹 레이아웃을 보시면 약 40대 정도의 공정 장비들이 쭉 팹 1층에 구축되어 있고요.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하면 기판을 투입했을 때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일럿 라인 정도 수준의 어떤 공정 기술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양산 아니더라도 준양산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인치 일괄 공정입니다. 지금 반도체 소자 대부분 이제 SK 삼성이 하고 있는 건 300mm 웨이퍼인데 왜 6인치냐? 근데 실제로 반도체 소자를요, 대기업 빼놓고 거의 다 대부분 6인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축된 시설들이 어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 약간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6인치 공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일괄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판에 딱 투입했을 때 최종 제품이 나오는 것을 일괄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텝, 그러니까 크리닝, 드라잉, 에피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검사까지, 테스트까지 딱 진행된 이런 공정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희과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졸업하기 전에 이런 공정 실습을 한두 번 이상씩 해보고 졸업을 하니까 상당히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 계시면 알겠지만 신입사원에 왔을 때 면접을 보면 그래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이라도 공정 장비 쓴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공정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정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실무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경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팹을 이용해서 두 분의 교수님이 창업을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하셨지만 가장 성공을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저희 신규환 교수님이시고, 완주군에 있는 시리토리스라는 회사를 2008년도에 창업하셔서 최근에 IPO에 성공하셨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럽습니다. 시리토리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양기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전주시 옵토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두 회사 모두 다 저희 팹을 가지고 스피노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팹이 아무래도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이제 만들었던 팹이라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사업화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은 연구시설 갖고 많은 우수 논문도 많이 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대외적인 공정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것들을 외부에 많이 외주를 주게 되는데, 통상 이제 외주 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 혹은 수원에 있는 나노특화팹,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많이 진행하지만, 저희도 그거랑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좀 뒤지지 않는 그런 공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 데이터에도 약 5천 건 정도 외부 대내 대외 공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배출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료증이라든가 인증서를 같이 발급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했냐면,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일주일 정도 가서 이렇게 듣고 와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오픈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희 교육을 듣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와서 이제 교육을 들으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참 LED 기술이 많이 이제 각광받을 때,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 LED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제법 있었습니다. 그분들 신입사원 교육이라든가 혹은 재직자 교육들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관련된 업체에서 공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관련된 그 프로그램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정 교육이 필요하다 혹은 어떤 공정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기술적 서포트나 장비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셔서 공정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어는 총 네 가지의 네 조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팹에 이만한 인원들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그냥 제가 봤을 땐 TV에서 보는 그 장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고 버튼에도 한번 눌러보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조를 네 조로 나눠가지고요. 거의 팹에 있는 ICP-RI라는 애처, 식각하는 장비, 그다음에 PCB라는 증착하는 장비, IT는 열처리하는 장비의 그 대략적인 모습, 그 공정하는 것을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씬필름 제작할 수 있는 스퍼터, 이베퍼레이터, 그다음에 리소그라피 할 수 있는 리소그라피 장비들. 그다음에 저희 분석을 많이 하는 SEM이나 FIB, 그다음에 정기적 측정, 콜 측정, AFM 이런 그 펩도 일정을 정해서 조교들이 각각 그 안내를 해서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조가 한 공정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희가 로테이션 할 겁니다. 예, 왜냐면 모든 분이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야 이제 시간도 세이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를 좀 어떻게 나눌까요? 지금 제가 원래 한 40분 가까이 될 것 같아가지고 10분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4조로 나눴는데 그보다 조금 적으니까 한 6분에서 7분 정도면 되겠죠?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21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한 6분에서 5분 정도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임의로 나누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이분까지 한 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까지 한 조 하시고 여기 한 조 하시고 여기 또 많은 제가 산수를 잘 못했네. 어떻게 할까요? 이쪽 줄은 한 조, 여기 이동편식까지 한 조, 제일 두 분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조, 이렇게 한 조, 이렇게 한 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 저기로 보여주십시오. 모두를 전체 한 조만. 진행되는 공정은요.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공정인데 한국말로 그냥 무방하는 뜻이에요. 무방을 이제 왜 해주냐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떤 구조물을 이제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조물을 다 평탄하게 깔아주진 않잖아요. 어떤 부분은 어떤 물질을 올려주고 어떤 부분은 다른 물질을 올려주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또 식당을 해주고 이러한 구별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해주는 공정이 여기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공정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강간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보이는 이런 웨이퍼나 아니면 소나 위에다가 얇게 코팅을 해줘요. 먼저 코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빛을 어떤 부분은 빛을 떼어주고 어떤 부분은 빛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을 떼어준 부분은 그 부분에 있는 마스크가 날아가요. 오픈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어떠한 메탈 같은 물질들을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일단 패턴이 생겨서 그 부분가 메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완성품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소나 같은 경우에는 리소그래피 공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메탈리제이션이나 이제 ICP-RI 같은 시각 공정과 포함해서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요.
사이가 대충 한 3마이크로미터 정도. 굉장히 작죠. 트랜지스터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전기자 특성을 봐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조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빛을 이용해서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런 빛을 쐬줄 때도 그 빛을 가로막는 어떠한 패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면적인 빛을 쐬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이용합니다. 이 마스크는 저희가 또 크롬으로 마스크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크롬은 이제 메탈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반사시킵니다. 빛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빛이 없는 이런 글라스 부분은 빛을 통과하는 형식으로 마스크를 제작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패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패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패턴이 있죠. 이 하나의 패턴을 이용해서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탈을 쌓은 다음에 또 리소그래피를 진행을 해서 이러한 패턴을 더 쌓아줍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게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공정 시간을 아까 제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공정 시간은 물론 트랜지스터 어떤 실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소요를 해서 일주일 정도 공정을 이제 진행을 해주면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나옵니다. 물론 좀 빠르게 끝나는 공정들도 있어요. 하루 안에 끝나는 공정들도 있고 좀 편차가 크고요. 그러면 방금 이제 보여주신 거는 네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리드선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테스트용이네요. 나중에 양산용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 연구를 좀 하시는 연구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산보다는 이제 그냥 퍼포먼스를 최대한 뽐낼 수 있는 약간 이런 실험용으로 많이 실험용. 이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이 어떻게 됐는지도 결국에 측정을 해야 하니까 네. 이렇게 배선 작업도 해주긴 해야 돼요. 마스크 얼라이너라는 장비인데 이 마스크를 이용하는 게 이게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가 장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제작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3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 좀 바꾸고 싶은데 라는 약간 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가격이나 시간 때문에 많이 촉박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장비를 이용하냐면 얘가 이제 컨택 온라이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온라이너고요. 또 뒤쪽으로 보시면 하긴 해도 그래도 한 번 정도 보시고 이런 게 반도체 공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나중에 현업에 돌아가셔도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조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그 수업 관련돼서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있으신 분들 좀 해주시죠. 질문 있으실까요? 뭐 참고로 제가 저희 연구소에는 뭐 실리콘 디바이스 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하시는 분인데 주로 이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는 조명용 LED를 많이 하셨고 요즘에는 저처럼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전력 반도체 장점은 예전에 실리콘 디바이스 시스템이 상당히 커요. 근데 전력 반도체를 쓰게 되면 요즘에 뭐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 되게 작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 소형화라든가 고효를 일으킬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국내는 이제 관련된 제품 만드는 데는 없고요. 제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이제 옆에 있는 교수님들 회사나 혹은 이제 관련된 업체에 기술을 세일즈 해가지고 그 제품들이 아마 나오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없으시면 오늘 수업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